정시 4시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 시니어 블로그 협회 정시 신고시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재우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성동지구 2장이라는 그 직함을 받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기로 신성하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강의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땜빵으로 누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거절하지 않고 제가 오늘 강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낯설고 또 뭐 개인 제가 좀 성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또 오늘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하고 하면 인사 나눌 시간도 될 것 같고 오늘 저기 부족한 강의 내용이지만은 회장님 이게 90분 시간으로 제가 얘기 듣고 왔거든요. 시간 내에 조금 맞추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강의 주제는 아주 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쉬운 주제. 인생 100세 사계론이라 해가지고 뭐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요. 요즘 뭐 장수 시대, 뭐 100세 시대 하는데 이거를 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좀 비추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뭐 시니어들하고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주제를 맞춰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토크 미팅이라는 이런 형태의 강의를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상의 좀 묻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 뭐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같이 뭐 비슷한 연령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분들이 많은 협회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극단 토티 그쪽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60, 70대 연령이 주축이고 전부 아마추어입니다. 한 30여여 명이 참석하고 있고요. 이번 달 27일 날 성모도에서 공연 안중근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그동안 몇 차례 학교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했거든요. 또 작품으로 이번에 또 하고 있는 것은 뮤지컬 허생전을 우리 초창기 작품인데 앵콜 무대를 지금 한다고 열심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활동하는 내용은 아까 창창창 유튜브 그쪽에서 나름대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주 1회 하면서 지금 100회를 넘어섰으니까 한 2년 전부터 시작한 한 주도 아직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올 수는 많지 않지만 그냥 뭔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니어들과 나눈다는 게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직장으로 몸담고 있는 것은 노년 신문사라는 곳인데 이 주간 격주로 나오는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무로 활동하면서 아울러 기자로 기사 활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시니어들과 함께 유익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활동은 사실은 원래 제가 퇴직하고 나서 그 명강사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강사로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한 줄 몰랐어요. 다들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캐리어가 워낙 다양하시고 또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해서 짧은 시간에 강의한다는 게 어떻게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어떤 인생 이막을 살아가면서 어떻든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창으로는 또 이 이상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좀 시니어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시내 노인대학에서 지금 순회 강의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시니어들과 많은 소통하고 있고 올라온 주제 강의 내용이 그때 돌아가면서 강의 내용을 좀 제가
TTN 한문자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선을 보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퇴직하고 난 이후에 제 인생 이막에 꿈이 있다면은 이 용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평생 현역으로 일하다가 죽겠다. 평생 현역이란 그 사전적인 개념을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현역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겠죠.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도전해보는 겁니다. 저에게 어떤 그 퇴직과 평생 현역의 시작은 2015년이 계기가 됐거든요. 그동안 한 나이 60 돼가지고 직장에 퇴직하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인생 이막의 시작인데 너무 두렵고 또 그동안에 울타리에 대해서 조직에서 배웠던 걸 아무 뭐 의미도 없는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론적인 지식을 갖춰서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인생 이막에 대한 준비를 제 나름대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로 보니까 7년째 접어들었네요. 앞으로 살아야 할 날도 많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내가 죽어서 내가 묘비를 세울 수 없잖아요. 혹시 후손들이 저에게 묘비를 세워준 다음에 제 묘비를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평생 현역으로 잠들다 열심히 살다가 평생 현역으로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 삶의 목표는 제가 1955년생이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의 원조 아닙니까? 1955년부터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뭔가 후배들을 위해서 특히 후배들을 위해서 직장에 뭐 잘리고 그만두고 퇴직가 나온 친구들인데 뭔가 일찍 나온 선배 입장에서 뭔가를 좀 이런 인생 이막에 이런 턴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데 사실 우리 김봉주 회장님이 만들어 이런 체제가 부러웠던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체제를 항상 흉내내고 또 해봤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고 회장님의 뜻을 같이 해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착각을 하면서 우리 또래들이 살아갑니다. 노후에 대한 설계를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뭐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노후를 설계하고 뭐 준비하자는 얘기야. 첫 번째, 나는 90 이후까지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해보기를 끔찍해. 그러기 전에 내 인생에 좀 나겠지. 나에게는 90 이후에 인생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자식들만은 잘 키워놨기 때문에 뭐 어떤 일도 내가 뭐 고독하고 내가 또 이런저런 일로 힘들게 내가 노후를 맞이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다 효자이기 때문에 이런 또 착각을 하면서 사는 친구들 많이 보고. 세 번째는 나는 아직까지는 건강이 지탱하기 때문에 뭐 한때 일본에서 뭐 노후 파산 그런 문제는 나무 얘기고 나에게는 상관없어. 나는 의료비 같은 건 나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심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식, 내 자녀에 대한 또 믿음, 그리고 나는 또 뭐 적당한 나이 되면은 뭐 내가 90 이후에 뭐 그 험한 꽃 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죠. 어김없이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고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인생 100세 사계 이런 주제를 정했다는 배경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이게 슬라이드로 해봤는데 바로 안 돌아가네. 제가 하다가 그래서 이거 좀 이론적으로 좀 갖추다 보니까 뭔가 인생 이막을 얘기하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윌리엄 서드의 어떤 제 인생 이막 얘기를 누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드 에이지 40 이후 2차 성장을 위한 인생 100세 사계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핫 에이지 이슈 이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유엔에서는 2009년부터 어떤 인류의
장수 시대를 예우하고 이막의 인생 활동 기간을 적어도 20년, 25년 동안 이 무망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전세 인류가 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살면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인생 이막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주제가 지금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초고령 사회를 하면은 65세 이상의 연령의 인구가 20% 이상 점유하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이 그가 뭐 4년, 5년 후에 어김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고령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그 저출산의 문제 이게 양축이 같이 돌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심각한 겁니다. 아마 인구학자들 얘기하기를 우리나라가 5년, 10년 이내에 세계에서 제1 초고령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구조가. 수명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율 자체가 또 세계에 또 하위를 가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의 대한민국의 노인의 문제는 우리들이 그 한가운데 있지만은 전부 후대들과 함께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죠. 과연 제가 교육할 때 꼭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오늘은 이제 인간이 살면은 과연 얼마까지 사는 게 수명인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프랑스의 잔느 칼뱅 여사 보셨죠? 이 몇 세라고 보셨죠? 이분이 몇 세까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인간 수명 122세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프랑스 남부지방에 조그마한 서민의 아파트 살다가 돌아가신 97년이니까 불과 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현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 수명의 기준을 이분으로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22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려야 수명이 20년 짧게 잡은 거예요. 제대로 인간의 수명을 누린다면 지금 한국이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0세 이상 노인이 확인된 내용이 2만 명이 넘어섰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7만 명이 넘어서 있는 숫자거든요. 저는 그 집안에 할머니가 104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밑에 따님이 106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장수라는 유전인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유전인자 분명히 있는 장수 유전인자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정하고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뭐 어림짐작컨대 다 우리가 60대, 70대 이런 나이를 살아 계신 분들인데 적어도 30년 넉넉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르 칼빈 여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적인 그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도 나도 재미있어서 강의 때마다 장수 여사님의 스토리거든요. 나이 90이 됐을 때 홀로 사는 이 할머니에게 젊은 변호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할머니 이제 그 나이 됐을 때 자식들도 이제 뭐 대충 그만두고 혼자 홀로 살아가면서 생계에 비해 굉장히 허덕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 혹시 돌아가실 때 이 집을 내 소유로 이적을 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25,000 프랑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 딜이 성사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내겠다고 젊은 변호사가 뭐 좋은 일인데 그리고 나 죽게 되면은 내가 당신한테 우리 집을 소유권 이자하겠다. 왜냐면 아무도 상속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두 사람과 조건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할머니가 90에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32년을 산 거 아닙니까? 122세로 살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 당시 나이가 70대였어요. 40대 중반, 47세. 그때 변호사가 30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보다 2년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77세 죽게 되고 할머니는 변호사 죽고 난 2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장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또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이 할머니에게 기자가 가서 그 변호사가 죽을 시점에 할머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하다고 미치는 경우도 있지 뭐. 그러면 긍정스럽게 좀 얘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 할머니 지금 누구 앞으로 이전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변호사가 살아있으면 변호사와 약속도 변호사 소유가 돼. 변호사가 먼저 죽게 됐어요. 나라요. 네? 나라로 환수됐을까요? 이 마지막 2년 동안은 그 변호사 자제분들이 할머니의 생활비를 대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도 그 자녀들이 상속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 자녀들이 그 집을 상속을 소유하게 됐다 하는 그런 뒷얘기거든요. 이게 실제 실화인 건지 이런 여사의 어떤 이야기를 만든 꾸민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노후를 살아가면서 자기 수명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고 어떤 딜을 하고 하는 게 상당히 교훈적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년의 인생의 네 가지 고통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누구나가 오는 어떤 질병에 대한 고통. 어쩔 수 없는 거죠. 노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젊었을 때 경제적인 준비를 잘 했다고 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빈곤, 얘기 안 했었고, 우리 또래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경제적인 빈곤이거든요. 아직 활동에 대한 체력은 넘치거든요. 세 번째는 이 고독에 대한 고통. 엊그제 제가 휴일날 동아일보에 기사 자료 중에 보셨죠? 외로우세요. 영국의 그 고독부 장관 얘기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사회복지의 선진국이라는 정도는 저는 알고 있는데, 고독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는 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고독부 장관. 인간의 내면의 고독의 문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돼서 그만큼 고독의 문제가 영국이라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나이 들어가는 노년의 중년 이후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 고독이라는 문제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구나. 국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고독대책위원회, 거기 장관급 기구라고 그래요. 설치가 돼가지고 일본의 코로나 이후에 고독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심각하게 다룬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건 노년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제가 오늘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마지막, 질병의 고통, 빈곤의 고통, 고독의 고통,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고통이 뭐냐? 이게 할 일 없이 무모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고통. 할 일 없음. 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친구들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참 여기에 많이 힘들어요. 그나마 저는 오늘 강의 한 바시고 이런 준비했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건강한 체력으로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와서 강의도 앉아있고 뭔가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중년 이후 노년의 인생의 사고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또 이런 좋은 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런 고통을 잘 이겨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우리는 흔히 노년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래도 일본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는 어떤 모범 정답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또래의 뭐 석박사 노년에 공부하는 건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별로 우리나라하고 도입해서 적용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일본의 노년학의 문제는 말 그대로 한국의 그 20년 후에 우리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일본의 그 노령화 문제, 고령화 문제는 우리 한국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많이 좀 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게 전후 세대가 베이비 붐이고 우리는 6.25 전쟁 이후 1955년생부터 이런 세대들이 어떤 베이비 붐을 이뤘죠. 공통적으로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역시 전쟁 이후에는 인구가 쏟아진다. 그런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전자에 말한 윌리엄 세들러 박사가 우리가 인생 2막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이 학자가, 이 박사가 얘기하는 인생 2막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정확한 개념인가, 그걸 좀 딱딱하더라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들러 박사가 했던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주장입니다. 2006년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우선 표에 보다시피 1기, 2기 그거를 인생 1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기가 지난 이후 3기, 4기를 인생 2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40세가 되면은 인생 2막을 준비할 나이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40 이후에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경우들을 나름대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또 많은 연구의 어떤 인터뷰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인상 2막에 대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디테일해서 잠깐 보면은, 흔히 말하는 서드 에이지, 인생 2막이 끝난 이후 40 이후의 나이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나이는 어떤 나이를 말하냐, 40세 이후의 30년, 이거를 2차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자기 실현을 위한 준비 기간, 뭔가 도약을 위한 단계다, 뭔가 준비를 배우는 단계다, 이렇게 해서 뭔가 2차 성장을 위한, 우리가 하나의 인생의 사이클을 이렇게 정점을 그리고 퇴직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세들러 얘기는 한번 이렇게 정점을 치고도 다시 준비를 통해서 또 다른 도약을 해야 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준비가 필요했을 때 인생 2막이 있는 것이지, 나이 40 돼가지고 어떤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생각하고 바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은 그 삶은 인생 2막에 준비된 삶이 아니다.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40 이후 자기 인생의 한 복판에 위치한 모르는 가까운 30년이라는 광활한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미개척지고, 그것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또 서드 에이지, 인생의 2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윌리엄 세들러의 이게 요점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인생 2막이라 하면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광활한 어떤 도전인 것인데, 이걸 하나의 내가 인생의 정점을 치르고 난 쇠퇴기다,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니고 제2의 성장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또 다른 우리가 인생의 사이클을 그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2막에 의미 있는 삶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 인생의 2막의 삶의 주체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이 얘기가 여기서 이제 크게 강조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들러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0 이전의 인생을 인생 1막이라는, 그 인생은 말 그대로 남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우리가 출생을 하고 부모의 만남에서 출생을 하고, 또 우리가 학창시절에 스승을 만나면서 학창시절 보내면서 인생 1막을 보내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나를 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갖고 직장에서 선택해서 동료를 만났을 때 회사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는 살아봤지만은 나 개인이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정체성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바쁘게 인생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일막으로 끝내자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인생의 이막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가 돼야 되는데 또 인생의 이막에서는 뭘 우리가 누구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떤 내가 가족을 위한 홍보지책이 아닌 정말 나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그 어떤 길을 발굴해 나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주력해서 뭔가 찾아보는 그런 인생 이막을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저는 2015년 퇴직하고 난 시점에 이 얘기가 저를 가슴에 팍 와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소도 주민등록상 1955년 2015년은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 이메일 주소는 2015년 다 바꿨어요. 지금 새로운 내 인생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2015년은 새로운 명함, 새로운 내 네이버 주소 2015년은 내 인생의 주인공, 내 가족도 필요 없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해왔던 사람이다. 이제 뭔가 나를 위해서 해봐야 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건데 나에게 아무 재주가 없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였어. 그게 문제였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인생 이막에서 고민하고 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함께 하는 일을 해라. 하고 틀린 말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 그림을 그려놓고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함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이게 뭐 밤을 새워도 답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대부분 세대의 고민이 좀 내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현역으로 살아보겠다고 욕심은 부렸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떤 예능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연극을 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민요 동화를 만들고 저는 거기에 입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깨가 뻑시고 또 음치에 가깝고 또 연극을 배우겠다고 가봤지만은 도무지 이게 동작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항상 이건 아니다. 또 혼자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런 일 가운데 제가 사실 첫 번째 시도했던 거는 흔히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 농촌 전원 생활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이 이거는 사실 우리는 저에게는 현실 도피였어요. 핑계 아닌 핑계였습니다. 그냥 서울이 싫은 겁니다. 일단은 또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또 하고 싶은 어떤 끼를 가지고 놀 수 없어요. 그때는 제가 김봉준 회장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요. 근데 그런 차에 자 저에게도 고민이 많거든요. 전원 생활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네 세대가 함께 사는 곳입니다. 네 집에. 근데 다들 그 세 분은 강남에 뭐 그럴 만한 준비가 되신 분이 와서 사는 거. 저는 강북에 변두에 살다가 온 사람인데 제가 끼어들어 하는데 그분들의 성향을 보니까 나하고 틀려요. 다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되시고 한 분은 건설업체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이고 한 분은 강남의 시내 중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오래 하시고 퇴직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군생활 대역급으로 예편하시다가 땅땅한 연금을 사시는 분인데 내가 거기에 끼어 있으면서 시골에 전원선 한답시고 어스렁 건방지게 뒷짐지고 다니다가 귓방망이 맞겠더라고요. 이것도 시골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자 그러던 차에 저는 평생 내가 현역을 할 수 있는 일이 서울을 떠난 현실 도피가 아니고 다시 저는 서울로 회항을 하게 됩니다. 와이프를 설득시키고 또 저도 뭔가를 다시 일을 찾겠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로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삼보에 사촌 뭐 그렇게 되죠. 시골에 가서 4일 보내고 주말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지금 15년째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생활이다 하고 찾고 있는데
평생 현역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찾는 가운데 우리 세들러 박사가 했던 2차 성장을 위한 이런 내용이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내 체험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 제가 좀 생각보다 좀 주위를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좀 사람이 좀 신념이 약해서 그런가요? 너무 옆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과연 신재우 너는 뭐냐? 너는 뭐야? 지금까지 평탄하게 큰 탈 없이는 살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너 하나만 떼놓고 보면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이 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일과 여가 활동에 조화를 이루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찾아다니게 또 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빈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상당히 그 용기를 내서 여가 활동에 대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로부터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에 우리가 같은 어떤 교육 동기생들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좋은 인생의 파트너를 찾는 것도 또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운명에 또 그런 친구를 또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제가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이분의 내용 중에 저를 힘들게 했던 게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를 이루어라.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을 보고 미래에 대한 낙관은 뭡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딱딱한데 이것도 성숙한 낙관주의예요. 이분의 내용을 그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성숙한 낙관주의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낙관주의가 아닌 젊은이들도 황당무계한 미래에 대한 무지개 꿈을 꾸는 낙관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합리적인 미래를 좀 준비해라 이거 용감한 현실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현실에 대해서 용감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나이 40, 50이 되고 60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죠. 좀 세상이 좀 비관적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이제서 컴퓨터 배워가지고 또 뭘 하겠노라고 내가 이제서 뭘 또 공부를 또 시작한다는 얘기가 대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데 그 현실을 용감하게 탈피하고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에게 좀 그런 용기가 부족하구나 늦게나마 저도 이 현실에 대한 용감한 도전을 저도 시도하고 흉내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좀 머리가 똑똑하고 좀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오늘까지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오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가면서 남에 대한 배려심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이 세들러 박사가 얘기한 배려심은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배려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신의 투자를 아끼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남을 위해서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답시고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이 60이 됐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 그게 금전적 투자로 여성분 같으면 뭐 좋은 의상을 위해서도 한번 멋지게 옷을 꾸며보기도 하고요. 또 좋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내가 투자를 많이 했으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진지한 자기 성찰과 과감한 실행 그리고 자신만의 자유 특히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는 저는 이 6가지 이 내용이 이 사람이 그 하버드대 그 교수로 있으면 하버드대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 우리 나이 또래에 사람들 가지고 임상 실험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 심리학으로 이렇게 주제를 줘보고 공통적으로 추천한 6가지 원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꼭 저에 대한 얘기인 듯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중년의 삶을
이렇게 쇄신해서 살아나간다면 뭔가 나에게도 인생의 제 도약기가 있겠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믿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저는 이제 전공을 경제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60이 돼서 우리 또래들에게 꼭 얘기할 때 저는 그 경제 강의를 하겠노라고 좀 건방지게 딱딱한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순의 4대 경제 덕목, 아주 내용에서 카피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이 60이 되면은 어떤 경제에 대한 덕목을 이렇게 가져나가는 게 좋겠더라는 얘기죠. 첫 번째, 자기 분을 알고 분수에 맞게 살려고 노력해요. 나이 60에 재벌이 안 됐는데 내가 60 이후에 제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1%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분에 넘치는 욕망을 갖고 있죠. 그 나이에도 가능한 좀 분에 맞게 60이 넘어서는 살려는 것도 중요한 경제 덕목이다. 나이 들어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알도록 노력해라. 지기. 참 나이 들어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참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어려워요. 내 자신을 알기는커녕 저는 평생을 부부와 함께 하면서 참 제 아내 알기도 참 어려운데요. 지금도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가족도 알기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 제 딸하고도 상당히 대화가 어렵거든요. 가족을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좀 진지한 자기 성찰 이게 좀 참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이 60이 넘으면은 어지간하면은 지족 만족할 줄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도 허영심이 들떠 있으면은 항상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렵지요. 요즘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아직도 좀 자산가도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손해보고 파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손해보고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팔아본 적 없잖아요. 정말 요즘 나이 60 넘으면은 적당한 수준의 부동산도 이 정도 하면 내가 원금 안 됐어도 팔아보기도 하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특히 손절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또한 나이 60이 넘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공백을 갖고 적당한 높이에서 매매를 결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경제의 덕목이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다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주택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제가 4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강의할 때마다 고정 메뉴가 있거든요. 꼭 이 강의 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직장생활 제대로 하고도 사실 이 연금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요. 경제적으로. 100만 원 넘어서 여유있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나마 이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친구들이나 군 복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300 이 정도 하고 그 친구들이 좀 별난 세계인 것 같고 참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히 인생의 노후 속에 자금을 최하 우리 통계적으로도 300 안팎에 이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도 내고 친구들하고 친교 활동도 하고 내가 적당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계적으로 그 정도의 경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의 자산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나이 60 넘어서 조그마한 주택 하나 반락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그것이 하나의 자산의 대부분인데 예외 없이 근데 7, 80%가 그런 형태거든요.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중요해요. 그런 분들한테 노후에 예비 자금을 얼마 가지고 생활합니까? 물어보면 까맣죠. 당연히 재미없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한 80만 원 안팎의 평균적으로 연금 생활자들이라면 제가 희망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이 70 가까운 나이 제 또래들이 그 정도 나이면은 어디 강북에 조그만 아파트 가지고 시세 많이 올랐잖아요.
7억 정도 매매 거래로 시세하면은 나이 70이면은 215만 원 주택연금 바로 나오거든요. 215만 원. 근데 꼭 얘기를 해요. 술 먹을 때도 야 고민하지 말고 그 집 주택연금 바뀌어. 나이 몇월에 70이잖아. 그러면 한 85만 원. 그 집 주택연금 국가에 맡겨놓으면 딱 300만 원. 그럼 괜찮잖아. 친구들 뭐 교자가 퇴직한 친구도 그 정도 받고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215만. 요즘 많이 오른 거예요. 최근에 주택가가 오르면서 이 기초 설정료. 제가 이게 주택은 4년 전에 이게 18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많이 오른 겁니다. 215만. 그래서 지금 최근 7억 원 시세가 70세가 215만 원 주택연금이 오늘 바로 상담해보면 그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일단은 북으로 살아가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것도 60세 지금 55세로 나이가 낮춰졌잖아요. 55세만 되면은 1주택자나 1주택이면 바로 그 집을 대출로 해가지고 국가에 담보를 해가지고 연금이 그 다음 달부터 21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신토록. 종신토록. 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 근데 몇 가지 숙제가 있더라고. 이거를 그러면 자식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또 그 개념상 그래도 부모들이 야 이놈아 아빠가 너 자금으로 어떻게 하냐? 너희들 열심히 살고 나 이제 네 엄마랑 같이 평생 너 자금을 써야 될까? 되게 자식들은 크게 뭐 동의하는 것 같아. 근데 꼭 돌아서도 나중에 보면은 며느리들은 좀 탐탁지 않아요. 며느리들. 질문 하나. 통계적으로. 약간 강의네요. 네. 거리감이 있지만 마침 그 네. 주택연금 관련해서 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늘 궁금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내가 만약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일가구 예를 들어서 주택이 2개 있었다. 네, 2개. 하나를 팔고 예, 예. 하나가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죠. 그죠? 조건부로. 예, 네, 예. 네. 이게 2주택이 되게 되면은 네. 일단 이게 9억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네. 원래 이제 정확히 개념 설명할게요. 9억 이하의 1주택자가 완전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9억 이하의. 9억 이하의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네. 9억 이하의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3주택도 가능해요. 아, 네, 그래요? 9억 이하면은. 아, 이게 9억이라는 기준을 왜 장치를 해놨냐면은 아무리 정부 주도의 연금 정책을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9억이 굉장히 많이 상실됐는데 그래도 9억 그 이상은 종부세 대상자 해가지고 그런 계층에도 이 좋은 연금 혜택을 국가가 주기에는 너무 그러지 않냐. 개념이 정신이 안 맞다는 얘기죠.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예. 이게 9억 합산 가격이 9억이면은 9억이 이하면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원래는 또 2주택자가 원칙이었는데 그걸 완화시켰어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제 2주택의 9억 이하에서 하나를 신청을 했다. 네. 그러면은 나는 1주택자입니까? 2주택자입니까? 주택은 2주택자죠. 주택은 네. 그거는 이제 주택 2주택은 2주택이고 아. 단지 이제 국민연금의 소유권은 지급 나한테 대상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뭐 이제 세법상의 30대 20대 그건 그대로 유효한 거고 단지 국민적인 자격을 논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2주택이면서 신용돼서 이제 다행히 9억 이하면은 그냥 조건이 풀하게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9억 5천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겠다는 조건부로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게 가능한 최대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의로 하냐면요. 이 국민연금, 효자연금. 이게 정부가 TV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원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혜택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나름대로 노후에 자식들 의지하기 힘들고 그나마 단란 집안채 서민주택 3억 2억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 없고 이걸 내가 맡겨보내 노후참 이런 분들이 심하게 쓰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드리냐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남편이 먼저 저 세상을 갔을 때 남아있는 미망인에게 이 조건이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배우자가 해야 할 어떤 사명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두 부부가 돌아가셨을 때 이거는 당연히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그때 끝나니까.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집을 내가 너무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타먹었는데 내가 이 집을 내 소유를 하고 싶어요. 국가가 그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뭐냐? 경매 제도밖에 없어요. 국가가 공개 매각하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그거를 경매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건이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탄 연금액을 내가 다 반납할 테니까 주택을 매각해서 이것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도 문제될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강조한 얘기는 뭐냐면은 자식 문제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식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큰 관건은 이 주택에 대한 가격의 예측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가 사는 10년, 20년, 30년까지 계속 주택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거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현재 있는 가격은, 현재 올라있는 가격의 시세의 기준,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본의 어떤 주택의 사례, 또 현재 주택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더 이상의 고점은 없지 않냐고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해놓게 되면 논하는 정사지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3년, 4년 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신 교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 많이 해지해 나갔어요. 작년에 금년 너무 이렇게 올랐잖아요. 후회하고. 이런 경우도 참 예측 못하는 문제인데 이 그분들보다는 지금 가입하게 되면 이제 또 좋은 조건이죠. 그 부분이 반영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뭐 공시지가나 감정가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매매거래 시세를 말해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국민은행 거래 시세가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7억이 아니더라도 5억, 3억, 2억 그게 차등하는 연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실제 수령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한 공제가 좀 많이 커요. 뭐 신청하는 그 정도 금액이야. 연금을 내가 몇십 년을 받아 나가는데 만약 칼민 여사가 이거 들어갔다면 국가 거덜나는 거죠. 132년, 122년, 32년을 국가가 보증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보험회사나 특히 인간의 수명 가격이 통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통계가 발달된 수치거든요. 인구의 평균 이용료 수명표 작성해줘가지고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강조를 한 가지 팁만 드리고 간단히 끝냅니다. 너무 비싼 집을 가지고 담보 잡힐 거 없어요. 한 3억 내지 4억 정도. 제가 강북어디 견들이 조그만 서민주택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떨까 하면 그거는 뭐 신청하면은 그 가격대가 아주 알찬 가격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통계 수치에 조금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때 가장 좋은 알찬 가격대라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 들은 거예요. 3억에서 5억이에요. 좀 낮은 가격대. 그러니까 이게 폭이 주택 가격이 좀 낮다 해가지고 그 연금을 대폭 줄 수 없잖아요. 참치기 좀 해도 그 가격대가 가장 좋은 실속에 있는 연금이 나온다 아니라 그렇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그 얘기는 여기 고민할 문제가 내가 저 변두리 하나 3억짜리 있고 내가 강남 변두리에 7억짜리가 있는데 노후에는 7억짜리 값 잘 나간 걸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아야 돼요. 주택은 아주 알찬 전략입니다. 이거 어떤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미쳤어? 내가 강남 시세가 어떻게 올라갈 건데 이거 팔고 이거 하겠다. 그 개념 역발상 하시라는 얘기예요. 평생 받은 거 아니까. 강남의 집은 올라야 오르는 겁니다. 올라야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금액은 평생토록.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칼민 여사와 같이 120세까지 살지 말라는 거죠. 이거 재밌는 내용입니다. 조금 내가 주택 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경제 얘기를 할 때 꼭 얘기합니다. 저한테 전화할 필요 없고요. 국민주택연금에다 전화하면 상납하고 전화하면 받으니까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강의 중에 내용 중에
집사람 아내를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 중에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죠? 네. 아니면 어쩌면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2인칭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그렇겠다. 그 부부가 오래 살아도 내가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네. 전혀 모르는 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불가능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하고 싶지 않고요. 일부러 그런 노력은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부부 간에도 자기의 생활의 영역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최대의 가장 원만히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맞습니다. 제 친구들 솔직한 고민이요. 그렇게 부부 생활을 원만하지는 않아요. 부부 생활에서 다른 섹스의 그런 생활 말고 생활 그 자체가,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 한다고 했지만 제가 낮에 9시 넘어서 10시, 11시, 12시 이 시간에 와이프와 같이 집에 머물러 본 시간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60살도록.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시간에 가만히 앉는데 당신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거니까 또 저는 이제 쪽팔리는 거죠. 여자가 그런 질문을 해왔을 때 시키면 당신 노가다 나가서 일 벌든가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무언의 반응인 것도 같고, 하루 종일 생활을 보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어색하고 어렸으면 그걸 탈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에 대한 고민은요, 저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가족 중에서도 제가 아내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고, 또 저도 이제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제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답니다. 뭐가 두렵냐?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진 것에 대한 두려움. 여자분들이 그런 내 친구들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말이 이해가 가거든요. 남자하고 다정하게 한 공간에 있어보지는 않았대요. 여자도 바쁘게 살았겠죠. 남자도. 그러니까 가까이 살다? 또 가까이 또 24시간 잠자리에 같이 해나가면서 장수시들이 산다? 끔찍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정당한 얘기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 이막을 애창 안 합니까? 찬송 안 합니까?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물론 어떤 부부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 한은 사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방해하고 헤매고 다니지만은 그렇게 아내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내가 아내를 알고 노력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밖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많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우리 신동엽 선생님도 나보다 조금 인생을 더 샤프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시죠? 그런 건 나중에 회장님 와서 저는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저를 걱정해서, 강사를 걱정해서, 저도 사실은 강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30분 남았는데, 제가 강의가 조금 좀 딱딱하기도 하고, 제가 강의가 굉장히 노인대학에서 인기를 누립니다. 제가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강의가 잘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항상 제가 파트를 동행하고 강의를 다녀요. 그래서 인생 100세 추나추동 사기절 얘기하려면 여기에 맞는 멋진 창 한번 탁 때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큰일 나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변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강의할 때마다 지난번 3번 강의를 한 번 빼고 2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마지막 날 진행 후배가 아니 신 선생님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 어제 그게 좋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내 50분 강의에 저분 노래 한 곡이 최고 히트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보면 매진 빠져가지고 이분 좀처럼 내가 앞으로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우리 그 노년에 예. 보통 뭐 4가지 예. 뭐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고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노년의 고통이 제일 큰 것이 대화의 단절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40, 50대 돼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덜 외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화도 해야 되겠다 이라는 거. 막상 장인어른이나 우리 아버지나 이런 앉아보면 할 얘기 없어요. 아버지한테 뭔 할 얘기도 없고 지금도 우리들이 하면은 나이 든 사람 가면은 지갑을 열고 입은 다물으라고 그래. 아, 돈은 맞아도 하게 해줘야지. 안 그래요? 어디 가면은 이래요. 근데 지금 노년학을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런 교수들이 어느 책에서 쓴 거 보니까 자기는 노인 문제 다 한다는 거예요. 나이 40 몇 살 돼가지고 이 사람 박사학위 받고 누구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80 먹은 어머니가 네가 나이 먹은 사람 알긴 뭘 아냐. 그때 그 소리 듣고 보니까 진짜 모르겠더라는 거야. 실제 우리가 이 회사 바깥이나 다니면은 대화의 단절. 기술도 확 발전돼가지고 내가 하던 아이고 옛날 얘기예요. 어때? 네, 옛날 그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오늘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많은 행복이라고 돈을 얻어서 이렇게 같이 할 텐데 젊은 애들은 나는 7,000원짜리 먹으면 7,000원짜리 카드를 딱 내고 왜 저 사람 먹는 막걸리 값 내가 내냐. 아,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20, 30대 애들은 점심 먹고 나면 자기 카드 자기가 또 줄로 쭉 써가지고 내 뭐 7,000원, 이거 7,000원. 우리는 그게 또 안 맞거든 이게. 뭔가 걷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말을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은 젊은 세대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좀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쪽에 좀 정부도 좀 나서야 되지. 뭐 돈 문제, 뭐 시간 문제 이런 거보다는 제일 문제가 대화의 단절이에요. 네. 자식하고도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뭐 차라리 영어로 하면 뭘 통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럴 정도라고 이게. 뭐 정답에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시니어 블로그 협회가 또 추구하는 이념도 거기에 담겨 있는 이런 활동에 담겨 있는 것 같고 뭐 대화의 단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쪽에 일방적인 어떤 단절도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가 많이 뭐 자성할 것도 많더라고요. 저도 쉽게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그 벽을 허물고 대화에 끼어들고 그러지는 못해요. 우선 편한 거는 우리끼리는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뭐 젊은 이들한테 안 되는 건 일부러 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지네들 잘 살으라고 그러고 우리끼리라도 정답. 우리끼리라도 잘 노래 놀고 불러. 노래방에 갔더니 노래방 보험이라고 이 여자 아 이거 도움이가 아니에요? 아니 여자 보험인데 근데 20대 여느 애들이 왔어요. 근데 뭐 이 재미가 없어. 주인은 금방 알아차리더라고. 40대 아줌마 넣으라고. 그 얘기를 2차 가서 하시죠. 저 이겨서 이제 정조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시면 그 소개 드릴 게 있어요. 경기민요 저수자시고요. 그 국보급이죠. 그 다음에 지금 트로트 가요제 1심, 2심 예선을 거쳐가지고 이번 22일 날 본선에 진출해 있고요. 오늘은 뭐 저 때문에 오시기도 했지만 아까 연극도 같이 연출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뭐 연극에 대단한 재능이 뛰어나신 분인데 신재훈님이 연극단 대표님이시고 수석 배우시고 그런 거죠?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려고 했지? 아까 창창창 네,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관계가 제가 2015년에 만난 여인입니다. 예, 제가 만난 큰 소득인데 사실 시니어 블로그 협회에 제가 면담도 해가지고 통과된 이유가 이분 때문에 제가 꼽사를 끼어서 지금 온 겁니다. 워낙 이분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라 이렇게 또 회장님께서 맞아봤습니다. 오늘 운에 네. 맞는 노래하고 네. 시간 많이 드릴게요. 네. 강의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 여기 김봉준 회장님을 협회, 저는 한국 예투비 시니어 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만나뵀었어요. 근데 김봉준 회장님이 나름대로는 첫눈에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뒤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상임 이사님으로 계시는 정순영 씨가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저는 그렇게 인연이 깊었던 언니라는 걸 이렇게 만나서도 서로가 몰랐어요. 왜냐면 그 순영이 언니 하면 아시죠? KS인 거. 예. 똑똑하고 그래서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죽은 개가 많고 좀 못생긴. 예, 근데 괜찮아요. 머리는 좋고.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래 서울대가 이렇게 갈 일이 있었겠냐 그 얼굴에. 근데 같이 놀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공부만 해서 서울대를 갔구나.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 언니가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경기 여중을 떨어져서 정신여중 출신인데 아버님이 문안동역 외딸이니까 경기여고로 보내고 싶어서 그 동네에 경기여고 수소문하니까 이제 광주에서 전남 여중 나온 사람이 여기 경기여고로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 우리 집 입주 가정교사를 데려갔어요. 순영이 언니를. 그래서 정순영이를. 그래서 저가 이제 정신여중 다니면서 저 언니처럼 공부하면은 내가 경기역으로 가는구나 이러다가 사실은 6, 7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언니가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인연을 가진 그 언니를 요렇게 있는데도 못 알아봐서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언니가 허생전 제가 주역할 때 어떻게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아우 우리 개선이가 컸으면 저런 사람일 텐데 한 그 이개선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니를 만나서 다시 우리 김봉준 회장님하고 인연도 이렇게 돼서 같이 여기까지 그 사람이 오게 그 사람이니까. 네. 들었어요. 박수! 그리고 저는 50까지는 언니는 맨날 KS 그런데 저는 JK예요. 정신여중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와서 이제 언니가 맨날 한끗 아래라고 우리끼리 웃기는 거죠. 이제 이 나이에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지만 근데 저는 사실 그 자기 투자하고 생기를 유지하는 삶을 위해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50까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50 됐을 때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뭘 할 때 가장 즐겁니? 하고 개선이한테 물었더니 나는 공부할 때, 돈 벌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기퉁이에서 살살 올라오는 그 개선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난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 노래가 사실 우리 때는 딴따라라고 그래갖고 문암동의 외따라나 노래 공부 잘하는데 노래 잘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못 내보냈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내보냈다면 내가 하춘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랬을 텐데 참 운명이라는 게 이렇다 해서 제가 경기민요를 나이 먹어서 팝송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시대에 안 맞고 경기민요를 하면 80이 돼도 노래를 앞에서 할 수 있고 내 그 복음 뱃속 그 소리도 깊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기민요를 시작해서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 전수자가 됐고요. 그래서 신재우 선생님이가 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사철가 처음 대목을 해서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고 그런 다음에 강사 소개하는 걸로 했지만 오늘은 강의 스타일을 많이 그래도 그레이드가 있으신 분이시고 편안하게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나누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른 노래로 이 시간에 여러분랑 함께 태평가 괜찮으세요?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부려서 무엇하나 일생이 짝 풍문인데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미안해
대부분 과정에서 네. 만나셨죠?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맞아요. 강의를 좀 많이 나오시죠? 예. 딱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아시죠? 안면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봤지 하고 저는 그때 예.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 이름을 제가 많이 익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때 허생전 네. 연구사하고 네. 근데 그 노래가 하시는 분이 나는 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저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네. 처음에 네, 이 가사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새겨보려는 네, 뜻에 네, 근데 이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의미보다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목소리에 꺾인 뭐 이런 쪽에 예. 많이 집중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사보다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로 이런 노래를 하든가 들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딱 맞췄어요? 우선은 오늘 같은 날은 태평가 그러면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우리가 좀 즐겁게 이렇게 살자라는 가사의 의미, 태평세대를 노래하는 가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래에 대한 끼나 열정에 좀 집중하시고 표현하고자 하는데 집중하시고 아무래도 경기민을 꺾기가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죄송하게도. 뭐냐면 노래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먼저 추임새를 가르쳐 드렸어야 되거든요. 얼씨구 좋다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옆에서 민요 그래도 깜짝깜짝 쫓아다니는 세월이 3년이시거든요. 그럼 옆에서 본인이라도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 눈치를 채고 하셨을 텐데 이 박수는 치는데 옆에서 아무리 제가 이제 사인을 줘도 다음 단위 생각하느라고 다음 단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봄만 해볼게요. 이상조사 의 꽃이 피니 시작 이상조사 비자니까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얼씨구. 옛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꿈을 반겨 봄들 쓸 때 있나 좋다.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하시라 좋다.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여러분 여름 갔죠? 그러면 지금 어느 계절이 왔습니까? 그 가을이 50에서 80대 추. 이 가을에 우리들이 한 길목에 와 있습니다. 강사님 불러서 인간 100세 4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박수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강의 마지막 단계니까요. 그래서 그 샌들러 박사의 얘기를 아무리 딱딱하게 하더라도 저는 우리에 맞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철가에서 나온 노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더라. 또 많이 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생 100세 추나 추동 사계라 해가지고 우리 100세 장수 시대를 이렇게 재설계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2021년부터라고 제가 써놨죠. 누가 뭐 인정해 줍니까? 제가 하고 다니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거의 25세까지는 봄의 시간을 가져요.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 시기죠. 요즘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취업이 힘드니까 또 어떤 대학원을 간다, 또 직장에 준비를 간다면 되게 이 나이까지는 학생들이 미래를 위한 자녀들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열정기를 여름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 기간을 또 한 25세 정도, 25년을 뒀습니다. 50세 정도를 직장에 수명을 놓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나이만큼은 생계 유지 위한 삶이고 우리를 돌아보면은 또 이 나이에 가정을 갖고
또 직장에 얽매 있는 가운데 새벽 별을 보고 밤늦게 또 집을 퇴근하고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는 세대들이죠.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요즘 조그마한 기업들도 나이 50 전후하면은 거의 다 우리 애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세대 30년은 우리가 봄, 여름으로 봤을 때 이 가을이 우리의 나이가 아닌가.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강의의 모든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한 말씀 하셔야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뭘 이루어야 되겠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아직 완숙게 못 들으셔가지고. 그렇죠. 저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요. 네. 내가 살아온 것을 선생님 강의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오, 잘 사신 거죠. 잘 사신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것 같아. 자기가 꾸었던 꿈을 완성해야 돼. 인생은 미완성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나이에는 우리가 뭔가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노인대학 강의하면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선생님의 계절은 어디에 맞습니까? 다 가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을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오늘 시공 강의가 아니니까 물어보면은 뭐 지는 낙엽이 좋아서 뭐 축축한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그래요? 화려한 화려한 가을. 단 뭔가 좀 이 인생의 수학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을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들이 표현합니다. 그 지는 낙엽으로, 늙어가는 낙엽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완숙이다. 이 나이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꿈을 완성하는 시기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노화 같다, 몸이 말 안 된다, 뭐가 어떻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 열심히 우리가 심지어 블로그에서 우리가 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일상의 생활 모습도 보고 나누잖아요. 나는 우리 김봉중 회장님이 오늘 뵙기 전에 쭉 보면서 세상에 존경할 사람 이런 분 존경해야 된다. 대단하다. 흉내 아니 너무 대단해. 누군가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한번 실행할 수 해보란 얘기죠. 그렇게 해보라. 그것도 부족해서 또 뭐 우리 집 앞에도 토요일에 일하고 또 뭐 일을 걷기 운동한다고 또 명단 내라오는데 대단해. 아니 도대체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회장님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성민의 정신도 아니고 이렇게 형들 스트레스 주고 야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저도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고 또 그런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뛰어. 자, 저는 사실은 그 완숙기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전 준비된 이별에 대한 얘기를 정말 제가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단원들 그냥 사진을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화려한 멤버들이 갖고 있는 단원들이 우리 극단 터키의 단원들이거든요. 이 한 분 한 분이 33명이 저에게 소중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연극의 작품을 꾸미어 다시 한번 화생전, 따로 삽시다, 잡다한 이야기, 어학운동, 아우성, 의사 안중근, 보이스피싱, 새 이별가 한 8편 있으면 작품 활동 많이 한 거예요. 그걸 사실은 우리 이계선 연출가가 직접 지도하고 사실 이 연극을 제가 때로는 극본도 구성하고 구성 만들어가지고 무대에 올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수행하고 순수 아마추어로 사실 저도 내 나름대로는 전혀 이쪽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거든요. 금년 3월 달에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3.1절 기념식에 토티 극단이 KBS 홀에 잠깐 서야 된다고. 뭐 잘못 오신 겁니까? KBS PD하고 통화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을 하는데 사전 리허설에 잠깐인데 당신들 단체를 보니까 시니어 단체로서 이렇게 항구적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쉬지 않고 하는 단체는 처음 봤다. 그것도 순수 아마추어들이라면서 또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만한 작품이 무대에 올라가 수준들이 뭐 연극도 안 해본 전공자들이 아니고 그런데 뭐 사전 리허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무대에 쓰기로 이렇게 섭외가 돼가지고 저는 내가 뭐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응답은 안 왔어요. 끝났어요. 리허설이 없어졌답니다. 사전에 또 코로나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만큼 어쩌다가 잠깐 모였다가 이렇게 해체돼 이런 단체들 많은데 우리는 자랑스러운 얘기하잖아요. 참 우리도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마 김봉규 회장님도 오늘 굉장히 정수영 이사 안 계시냐. 그렇게 보면 회장이 목에 힘들 때만이 아니야. 두 분이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이 거대한 한생의 조직이 끌어가는 것이 절대 혼자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회원들의 뭐? 노력이에요. 네? 회원들의 노력이라고. 물론.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또 강조해야 되는데 회원들의 노력, 회장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참 멀리 가는 길은 역시 함께 해야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멀리 가는 길은 함께 해야 되고 김봉재님도 그런 글을 남겼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그 새 이별가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배경은 영국에서 준비된 이별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준비 안 된 이별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를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관객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극의 대사. 그 연극 대사의 구성은 저의 어머니의 죽음을 저는 한번 무대에 올리고 싶었거든요. 대표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쓰겠다. 아버지가 88세 그 병석에서 어려움의 그 마지막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이런 때가 되거든 난 절대 나는 너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할 테니까 나에게는 이러지 말아라고. 그게 이제 얘기가 뭐였냐면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장착하는 그런 과정의 고통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혼자 남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2년 10개월 정도 사시다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은 유언처럼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에 본인도 산소 호흡기를 장착하고 콘크리트 벽에 병실에서 혼자 쓸쓸히 마지막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물론 자식들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흔히 하다 보면 간호하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쉬고 그 시간에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가진 건데 그때 제가 보는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은 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거친 호흡을 몰아쉬고 이 양팔을 이 침상에다가 딱 묶어놓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 행정실 들어가가지고 의사한테 제가 컨설트 주면서 도대체 어떤 자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니까 선생님은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군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환자 그냥 깨우는 아닙니다. 그 고통을 몸숨을 치면서 돌아가신 모습이 마지막에 모습인데 그건 어머니의 생전의 유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현재 그 병원의 시스템이나 구조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긴 얘기를 생략하고 소위 말하는 사전의료연명이라는 그런 지금 의료법이 개정이 된 게 2018년 2월. 제가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서울시에 자원해가지고 제가 일본이나 다른 곳에 저는 그 사전의료연명법을 청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초창기에 그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좀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강의를 빼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나가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별에 대한 준비는 또 우리가 이 완숙기에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도 틈틈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힘든 얘기지만 그래 인생의 자기 성찰의 시간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대화가 부족하면은 그 영국의 무대를 통해서 해보았고 또 저는 그렇게 또 가족도 얘기했고 또 제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고언을 했고 또 자식들한테도 그런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뭐 준비한 그 자체가 뭐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과정이 어김없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는 거고
또 여름 이후에 우리가 이 좋은 시절을 맞이하는 가을에 수확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건데 이 좋은 계절이 어김없이 또 낙엽이 떨어지거나 항상 또 나무에 우리가 준비된 이별을 뭔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또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또 내가 용감한 어떤 현실에 내가 빠져든다면은 그런 준비된 삶이 필요하겠다 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좀 단축해서 가미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표현을 그냥 어르신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편하게 쓰잖아요. 남들이 불러주는 어르신은 극존칭어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로부터 우리가 어르신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들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할 때마다 힘도 얘기하거든요. 저는 1호선을 굉장히 이용을 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지하철 경로석에 지금도 타 계신 분들이 지금도 그 술 한잔 어째 그 주민등록증 까면서 내가 너보다 한 살이 높으니까 내려라 서라 앉아라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저희들의 자화상이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1호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젊은이들 앞에서 해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대중문화 선도위원입니다. 경로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신용재 선생님 뭘로 바뀌었죠? 지하철 많이 타시거 아닙니까? 경로석이 아니고 요즘은 용어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네. 노약자석. 이 노약자석에서 또 용어가 또 바뀌었어요. 노약자 하면 또 큰일 나요. 기분 안 해요. 임신부 교통약자석. 아예 노인에 의한 자리가 아니라고 써놨어요. 정확하게. 지하철에 그걸 써놨어요. 그 자리가.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노인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통약자들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니까 장애인이거나 또 극노인이시거나 또 임산부이시거나 또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이시거나 또 특별히 교통에 불편을 느끼는 환자들을 위한 자리인 겁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마치 지하철 많은 자리에서도 요즘 젊은 애들이 경로구 비어있어 안 앉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르신답게 젊은이들한테도 권유하고 피곤하고 앉아 괜찮아. 어? 또 병약자가 있으면 먼저 앉으세요. 머리 큰 어르신들이 좀 그런 멋진 그 풍미를 풍겨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우리 지하철 1호선에는 아직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에서는 좀 우리가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다니고 우리가 어르신 그런 용어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바꿔 나갑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면은 우리가 실천하고 또 매일 지하철 타면서 좀 더 우리가 더 약한 사람들에서 배려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이날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처음으로 해보고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압축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아주.